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79.4%라는 28년 만의 최고 투표율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인 1,728만 표를 얻으며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국회에서 약식 취임 선서로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비상경제대응 TF 즉각 가동을 지시하며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요. 또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을 만나 오찬을 가지며 협치를 제안해 새로운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어려운 시기 중요한 자리에 오른 만큼 책임을 다하는 진짜 지도자의 모습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인간은 주로 먹는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 그리고 소화한다. 위, 상부, 하부, 소장에서 3단으로 세 가지 성분이 3단 맞춤 소화. 이제 소화제는 3단 캡슐이다. 다제스, 한림제약, 약국에서 다제스. 6월 4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의 6월 행사 소식 들어봅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전기차 정말 흔하게 보이는데요. 택시를 타도 전기차 택시도 많고요.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을 보면 전기차가 70만 대 정도 등록이 돼 있는데 먼저 이 전기차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더딘 걸까요? 일명 우리가 이제 전기차 캐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캐즘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보급이 지체되는 현상을 이제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재작년 후반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특히 이제 캐즘이 생긴 이유는 전기차의 가성비가 떨어지는 건데, 가성비 하면은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1.5배에서 2배 비싸고 충전 인프라도 아직 불편한 게 있고, 또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화재가 지하 주차장에 생기면서 아직도 좀 불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전기차를 굳이 내가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트럼프 이 관세 문제 난리지 않습니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연기관차를 선호하고 사실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것들 보조금도 좀 줄이고 기간을 단축시킨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중국을 빼고는 전기차 판매가 지금 주춤하고 있어서 내연기관차 기반의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이런 게 좀 인기 있는 상태여서 아마 올해도 내년까지도 아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캐즘이. 그래서 올해 보급 대수가 이제 올라가면은 한 80여만 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충전 인프라도 한 40만 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충전 인프라도 거의 전체가 87%가 완속 충전기고, 우리가 이제 휴게소나 이런 데서 급속 충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 5만 대뿐이 안 되니까 이것도 늘려야 되고, 이런 고민사항은 상당히 많은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신차 구입 예정인 분들은 여전히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네. 아직은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인 걸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가장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도 장점이 굉장히 점차 커지고 있고 말씀드린 전기차의 문제점이 많이 해소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한번 충전시켜서 500km 이상 하고 급속 충전기 보급도 속도도 빨라지고 대수도 늘어나고 있고 또 일단 가장 큰 장점은 관리비가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안 든다는 거거든요. 뭐 일반 가솔린 대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충전 전기비뿐이 안 되고 또 엔진오일이나 이런 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관리비가 안 든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근데 따라서 내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장점을 살릴 수 있어 그러면 전기차를 구입하는 거고 또 요새 중저가 모델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서 더 낮은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기 시작을 한 것도 하나의 장점인데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 나는 충전할 때 또 장거리 갈 때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은 도리어 연비가 좋으면서도 기술적 안정도가 높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선호된다고 볼 수가 있어서 여기다가 세단보다 SUV가 더 인기거든요. 그래서 SUV이면서 이 하이브리드 그러면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만 좋으면은 대박이 날 정도로 요새는 신청해도 좀 기다려야 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군요.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나 하이브리드 차가 인기인 이유, 장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40년 이상 된 역사를 통해서 내연기관 순수 가솔린과 디젤을 사면은 찜찜하지 않습니까? 네. 또 디젤은 퇴출 단계고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다가 배터리를 겸용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배터리 쓰다가 엔진 쓰다가 하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인데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기술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가장 앞서 있어요. 유럽과 미국은 하이브리드 기술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하이브리드 차가 해외에서도 미국 시장도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고 국내는 물론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형급 SUV에다가 하이브리드를 입혀놓게 되면 더더욱 좋고 또 SUV 하게 되면 차고가 좀 높다 보니까 멀리 볼 수도 있고 안전도 측면도 강조되고 세단의 장점을 흡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 하이브리드 시켜주게 되면은 그래서 요새 한 2달 전에 국내 제작사가 새로운 신기술 하이브리드 기술을 발표했는데요. 예전 기술에 비해서 45%나 효율이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적용을 하는데 무수개소리를 그러죠. 한번 주유하면은요 1000km 이상 주행을 합니다. 와, 1000km. 1000km니까 서울, 부산 왕복해도 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차가 운행을 하면은 뭐 연료값도 좀 절약이 되고 또 나중에 몇 년 끌다가 중고차 시장에 내놔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가격을 굉장히 높게 받아요. 그리고 기술적 완성도, 고장도 그렇고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좀 더 이 지금 전기차 캐지민 상태에서는 좀 더 갈 것이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에서 좀 더 전기차에 가까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인기 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차종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이브리드를 기반으로 하는 업그레이드 모델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갖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언급을 해주셔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렇게 또 인기를 끌 거라고요? 이게 어떤 건가요, 정확히? 이거는 뭐냐면은 이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기반이에요. 엔진에다가 조그만 배터리를 넣어서 4km, 5km뿐이 못 가요. 전기차 모드로.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차도 내연기관차에 포함을 시킵니다. 큰 범주에.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기능을 훨씬 더 늘린 거예요. 배터리 팩을 큰 걸 하나 넣어서 40km에서 50km는 전기차 모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통 대한민국은 집하고 직장 사이가 왕복이 한 3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0km 정도 된다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말에 교회 먼데 안 가면은 전기차로만 운행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장점을 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주말에 멀리 가면은 40, 50km 넘게 가면 그때서야 엔진이 가동이 되는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이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이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준 게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완전한 전기차는 아니어도 엔진이 붙어 있지만은 장거리 뛸 때 충전 인프라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가 있어서 이 모델도 지금 수입되는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소비자가 좀 더 전기차로 가기에는 좀 거부감이 있고 좀 불편한 게 있어. 가성비도 떨어져. 그러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거 구입하게 되면은 이런 단점도 해소할 수가 있으니까
점차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랑 함께 언급되는 게 주행거리 확장형 전기차라더라고요. 이건 네. 또 어떤 건가요? 이거는 우리가 EREV라고 약해서 써요. 네. Extended Range라는 지금 주행거리 연장, 주행거리 확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완전한 전기차가 아닌데, 자, 한 300km 갔어요. 300km 갔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충전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충전 인프라가 주변에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어. 그럼 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도 이 EREV라는 차도 안에 소형 엔진이 조그만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소형 엔진이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오직 전기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용도의 엔진이에요. 우리가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휴대폰 쓰다가 한 2%, 3% 전기 에너지가 남아서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리면서 통화는 계속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줄 꽂아서 커넥터에 꽂아놓게 되면은 이 충전도 하면서 통화는 계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가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배터리가 방전 다 됐네 그러면은 안에 내장된 대신 엔진이 가동을 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면서 배터리에 공급하고 배터리의 이 전기 에너지를 모터를 돌려서 계속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소형 모터가 엔진이 들어가 있는 것이 EREV다라는 측면에서 국내 모델도 내년 후반에 이 모델이 정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더불어서 EREV도 앞으로 차를 선택할 때 좀 고민해 주시게 되면은 전기차의 단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현재 시점에서 디젤 차 구입하는 건 좀 아니겠죠? 별로 좋지는 않죠. 네. 디젤 차는 지금 현재 이 남아있는 게 SUV 같은 거가 몇 개 남아있고 세단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전기차 캐즘이 생기면서 요새 첨단 디젤을 좀 더 몇 년 더 이 차를 보급하겠다라고 제작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디젤은 환경에선 부담금 문제라든지 또 차가 몇 년만 돼도 매연이나 배출가 생각해서 4등급, 5등급 차량은 도심 지진이 못하게 하는 규제가 점차 강화되기 때문에 순수 디젤 차를 구입하는 것은 약간 꺼려하시는 게 좋고 본인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려면 어떤 점이 극복돼야 될까요? 약 한 2년,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 국내에서도 회오리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국산 승용 모델이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 판매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다들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이 중저가 모델이 내연기관차하고 가격이 똑같아지는 시점이 2, 3년 이내에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급속 충전기 같은 충전 인프라도 충분히 많이 보급되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 소비자가 내연기관차 전기차를 보조금 없이 가격을 똑같은 모델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공해 자동차니까 세제적인 이점이나 이런 것들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2, 3년 정도는 전기차가 2, 3년 후에는 주도를 지면서 그때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REV가 이제 공존하는 시대. 그때는 몇 년 이후에는 순수 내연기관차는 점차 사라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면은 2028년, 9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신차 구입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실까요? 일단은 차를 구입하실 때 부동산 다음으로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운행 특성을 잘 보세요. 내가 패밀리카로 가족도 같이 쓰는 차다. 아니다. 나홀로 차량으로 나는 장거리를 많이 뛰니까 이런 용도 또 차의 크기, 모양, 형태, 배기량, 또 에너지원도 아까 말씀드린 이 내연기관, 가솔린, 디젤, LPG, 또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 수소전기차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을 여기에 맞게끔 자기의 특성에 맞게끔 최적의 모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모델을 잡고 주변에 얘기도 많이 들어가면서 또 후반부 연말 가면은 가격을 또 할인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거든요. 네. 이런까지 고려를 하면은 비용이 훨씬 더 최적화, 저렴화시키면서 나에게 맞는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오늘은 전기차를 비롯해 신차를 구입할 때 살펴봐야 할 점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고지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선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바이오 백신 전문가, 나도 될 수 있을까?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지역선호변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안동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 게다가 매달 교육지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한덕광장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문의는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라디오 6시 22분 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오늘은 안동시정 소식 알아볼 텐데요. 6월에 안동에서 열릴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안동시청 아나운서인 김주연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주무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6월 날도 좋으니까 지역에서 행사 하나둘 개최가 될 텐데요. 이번 달 안동에서 어떤 행사가 열리나요? 대표적인 행사 2개를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네. 다시 안동 온 프로젝트와 하회선유 줄불놀이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안동 온 프로젝트. 이거 어떤 행사인가요? 크게 4개 분야로 행사가 또 열리는데요. 막걸리 축제와 다시 안동 온 행사로 기부 콘서트, 희망 콘서트, 태사길 프리마켓이 펼쳐집니다. 그럼 이 행사를 즐기려면 언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 다음 주 6월 10일 목요일부터 15일 일요일까지 4일간 안동 원도심과 시민운동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게 이름이 다시 안동 온 프로젝트잖아요. 네. 이 프로젝트 준비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3월 말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었잖아요. 네. 기존에 방문하려 했던 관광객들이 예약을 대거 취소했었어요. 실제 방문객도 크게 줄었고요. 그래서 다시 관광산업을 일으키고 힘들었던 시민들도 위로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기 위해 개최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서 이 행사가 4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먼저 막걸리 축제, 이건 어떤 축제인가요? 전국 8도의 막걸리 종류 30여 개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마셔보고 살 수도 있는데요. 이번 달 12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시간과 장소는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북문시장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잔으로 판매한 막걸리는 또 판매금의 일부를 산불 피해와 관련해 기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막걸리 축제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두 번째 분야는 기부 콘서트네요. 네, 기부 이벤트와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전국의 예술인 공연단 20여 개 팀을 초청합니다. 희망과 힐링을 주제로 한 공연들을 해주신다는데요. 가요와 국악, 댄스, 마임,
마술 공연이 상시로 열려요. 또 가수 신유와 신동이 힐링 콘서트를 하는데 출연금의 일부는 기부금으로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공연이 펼쳐지는 곳에서도 맥주도 이용할 수 있다고요? 네, 공연이 펼쳐지는 곳에 맥주 거리가 생기는데요. 원도심의 상점을 이용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여기서 맥주와 막걸리를 마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환권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이 기부 콘서트 즐기려면 언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 6월 13일 금요일부터 15일 일요일까지 3일간 문화의 거리와 음식의 거리로 오시면 됩니다. 네, 기부 콘서트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세 번째 행사는 희망 콘서트인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트롯 가수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가수인가요? 이름만 들어도 아! 하는 영탁, 홍진경, 네. 정동원, 양지은, 박혜미, 영기 이 유명한 가수 6명이 6월 14일 토요일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공연을 펼친다고 하네요. 정말 이름만 딱 들어도 남녀노소 다 아는 가수잖아요. 이 공연 보려면 입장권 구매해야 하나요? 네, 17,000여 명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기 때문에 입장권이 필요한데요. 네. 먼저 산불 피해 주민은 사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청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피해 주민이 아니라면 티켓은 어떻게 구매해야 되나요? 안동시 관내에서 2만 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이 있으면 1인당 한 장씩 입장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요. 네. 교환권 부스가 3개가 있다네요. 영수증을 가지고 중앙선 194의 안동역의 기록 전시관 또는 음식의 거리 그리고 문화의 거리를 가면 이 부스가 있다고 합니다. 선착순인 만큼 돈을 쓰고 나면 바로 교환하러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이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요. 2만 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이 있다면 바로 교환하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 희망 콘서트 보려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나요? 시민운동장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순환 2번, 순환 2-1번이 15분 간격으로 있고요. 자차로 오신다면 시민운동장은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강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네 번째 플리마켓 소개도 들어볼까요? 단순히 물품을 사고 파는 시장을 넘어서 각종 공연들과 시장이 들어서는 프리마켓은요. 먼저 태사묘 광장 구간에 낭만포차가 들어섭니다. 요즘 야장이라고도 불리며 야외에서 많이 먹잖아요. 거리에 파라솔 테이블이 20개 정도 설치된다고 해요. 맛있는 먹거리와 술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야장이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떤 먹거리들이 있을까요? 옛날 통닭, 회오리 감자, 안동고로케, 먹태, 열무국수, 닭발, 오징어 버터구이 등 메뉴 28개 정도가 준비되는데요. 메뉴 한 개당 가격도 10,000원대 이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메뉴 가격도 정말 저렴한 것 같은데요. 이 플리마켓에서 먹거리 말고 또 다른 볼거리 같은 것도 있을까요? 사장님이 직접 만든 수공예 작품들과 농산물 직거래 부스도 있고요. 네. 안동고와 안동여고 학생들이 경성복 복식 체험을 운영합니다. 개화기 의상이라고도 불리죠. 이날 하루는 특별한 옷을 입고 추억 사진도 많이 남기면 좋을 듯해요. 또 버스킹 공연도 있는데 사연을 접수받고 소개도 해준다고 해요. 네. 낭만 넘치는 여름밤이 될 거예요. 그럴 것 같네요. 플리마켓 행사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주 6월 14일 토요일과 또 2주 후인 28일 토요일에도 이렇게 운영해서 2번을 운영하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장소가 특이해요. 태삿길인데요. 이 태삿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옛날 태삿길에서 있었던 난전시장 들어보셨나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정말 크고 유명했다고 해요. 저도 살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보지 못했지만 난전시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장소를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시 안동 온 프로젝트 행사 주된 4가지 소개해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행사만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앞에서 몇 개 말씀드렸다시피 산불 피해와 관련해 기부 이벤트가 다양하게 연계됩니다. 네. 그중에서 또 한 가지는 1,000원을 기부하면 맥주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이렇게 모금한 1,000원들은 모두 모금한 전액이 기부된다고 합니다. 이게 또 모금한 금액이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요. 의미 있는 만큼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 소개해 주실 행사는 하회 선유줄불놀이인데 이게 이번 달부터 시작되네요. 네. 화해마을 만송정 숲 일대 강변에서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 놀이가 다음 주 6월 14일을 시작으로 11월 8일까지 올해 11번이 진행됩니다. 사실 앞전에 이미 시작했어야 했는데 네. 산불이 발생하면서 아하. 이게 조금 지연이 있었고요. 평균 한 달에 2번씩 열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하회 선유줄불놀이 어떤 놀이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실까요? 양반들이 즐겼던 전통적인 불꽃놀이인데요. 숯봉지를 매달아 줄에 불을 붙여 올린다고 합니다. 말린 솔가지 묶음에 불을 붙여서 부용대의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는데 그 낙화의 모습이 엄청나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이 낙화가 정말 큰 볼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그런데 바뀌는 점이 하나 있는데 예약이 필요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예약제가 아니었는데요. 이제는 사전 예약제라서 반드시 미리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사전 예약제 인원은 충분한데요. 선착순 2,000명이 보실 수 있고요. 공식 홈페이지 경북 바야지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람료는 1인당 10,000원이고 이번 달에는 14일과 28일 두 번이 열리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담당자님께 여쭤보고 왔는데 오늘 기준으로 각각 600여 명 정도가 예약을 했다고 해요. 네. 많이들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하회 선유 줄불놀이는 지금 1,400여 명 정도 더 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서둘러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6월 안동에서 열릴 두 가지 행사 소식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먼저 6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15일 일요일 오후 10시까지 4일간 안동 원도심과 시민운동장 일원에서 다시 안동은 프로젝트 진행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6월 14일 토요일부터 하회 선유줄불놀이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다들 낙화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들어볼까요? 원래 지난해에는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었어요. 네. 지난해는 셔틀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셔틀버스가 없다고 합니다. 시내버스나 자차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3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 공보실 김주연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21대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오늘부터 시작했는데요.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가장 큰 것은 구도,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한 여파가 그대로 선거에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네. 선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3요소가 구도, 이슈, 그리고 인물입니다. 그만큼 구도가 또 전체의 한 70에서 8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리스크가 선거 막판까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했던 선거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심판이었다.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어제 득표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저녁 8시에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나왔던 게 51.7%로 예측돼서 과반을 넘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막상 뚜껑을 여니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실제 득표율과 차이가 난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이 MBC 출구조사를 실제로 지난 2014년 또 16년, 17년에 또 직접 담당을 했었거든요. 출구조사를 직접 담당을 했기 때문에 출구조사라는 것이 투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정확하고 손쉬운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그렇죠. 2014년 이후부터 전국적인 선거에 이 사전투표가 도입됐습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투표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출구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자의 비율만큼 이번 경우에는 34.74%였거든요. 이들에 대해서는 바로 통계적인 처리 방법에 의해서 분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투표에 같은 연령대에 같은 또 남녀 성별로 투표를 한 사람으로 유추 적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직접 투표자를 출구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네. 또 본투표의 경우에도 많은 분들은 투표자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또 저만이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은 투표하고 나오시는 분들을 출구조사하면 다 누구에게 투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의 투표함을 만드니까 당연히 그렇게 응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다. 난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투표용지 모의 투표용지를 답변해서 미니 투표함에 모의 투표함에 집어넣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죠. 출구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난 모르겠다. 난 밝힐 수 없다는 분들이 상당한 비율인데 그걸 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숫자마저도 통계적 분석 방법 매트릭스를 통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난이도가 또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법이 뭐냐면은 가중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추가적인 통계를 통해서 주로 1위를 달리고는 있는 후보가 더 이 판을 벌릴 수 있는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이 선거 결과일 것이라고 추정해서 1위 후보자에게 더 가중을 주는 가중치를 주는 방법을 쓸지 아니면 전혀 가중을 죄송합니다. 네. 가중을 주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지 아니면은 이 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자가 그래도 상당히 쫓아가는 왜냐하면 여론조사 공표검증 기관에는 어떤 추세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출구조사 기관에서는 그 자기들의 연구를 토대로 해서 그래 상당히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2위 후보자에게 오히려 가중을 줘야 돼. 그래서 열세자 가정 이렇게 이제 가중치를 둬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전체 값이 좀 틀려질 수밖에 없는데 이 추정컨대는 이번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사례가 들려가지고 네. 상당히 1위 후보자인 이재명 후보가 후보적으로 좀 판이 기울었다고 분석기관에서는 또 방송사에서는 또 자문위원들은 판단해서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무려 51.7%. 이 51.7%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역대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당선자 중에서 받았던 최다 득표율입니다. 네. 최다 득표자는 이번에 기록을 갱신했어요. 이번에 기록을 갱신해서 이재명 후보가 최다 득표자는 이 유권자 수는 확보를 했습니다. 득표율이 가반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 기록은 유일하게 가반 기록은 박근혜 후보가 51.5% 2012년 대선에서 얻어냈던
이 기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이 주는 민심은 천심은 민심의 이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얻어냈던 득표율이 49.42%. 네. 저는요,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사이입니다.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통합의 메시지를. 네. 여러분들 이거 결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반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또 우리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이번 새 대통령에 대한 막중한 역할이 바로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골이 깊어져도 너무 깊어진 거죠. 우리 안동 청취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의 역할, 새 대통령이 또 새 대통령이 경제 회복의 역할, 이게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또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한미 간의 이 관세 협상도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안보입니다. 지금 미 성낙 또 안보 실정 주 러시아 대사를 역임했을 수 그만큼 이 동북아 정세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국정원장의 자리에는 이른바 북한과의 대화주의자입니다. 이종석 전 노무현 정부에서의 이 통일부 장관이죠. 네. 이렇게 이 전격적으로 신속하게 배치한 이유도 그만큼 안보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런 이 수치, 이 득표율이 주는 의미는 바로 경제, 또 통합, 특히나 또 안보를 균형감 있게 해나가려는 주문으로 이해됩니다. 네, 득표율을 한번 읽고 가자면요. 이재명 후보는 49.42%, 김문수 후보 41.15%, 이준석 후보 8.34%, 권영국 후보 0.98% 기록했는데요. 경기도에서 김문수 후보를 130만 표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사실 이 두 후보 모두 경기도지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에서 패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앵커께서는 기억은 나실 겁니다. 제가 이번 대선은 경기다 경기. 그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경기도가 최다 유권자이기도 하고 또 특히 자영업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자영업 또 블루칼라 직업군별로 이 후보에 대한 지지 또 선호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선거의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자영업 관련해서 커피 이야기도 나왔죠. 네. 또 호텔 경제학 이야기도 나왔죠. 그렇죠. 또 이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인 설란형 여성을 향해서 유시민 작가가 직격을 하면서 블루칼라 여성이 상당히 또 폄하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선거 막판에 또 돌발 변수로 등장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중요한데 경기도를 이기는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289만 표의 차이 중에서 절반인 130만 표, 절반가량 130만 표가 경기도에서 차이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지사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 김문수 후보, 또 심지어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불과 10%대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아니 지난해 총선에서는 당선됐던 40% 이상 득표를 하면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효과를 못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경기도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중요했다. 어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실제로 많은 청취자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총선 직후에 경기도에서 60개의 국회의원 의석 중에서 불과 국민의힘이 가져갔던 것이 6개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이 경기도에서의 선거 결과의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입니다. 총선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가 국민의힘을 가리켜서 경포정,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 사포정, 40대를 포기한 정당.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번 대선에서 경쟁했지만 지난 총선의 이 결과에 대한 충분한 보완을 하지 못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경기도가 치명적이었다고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이준석 후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10%를 넘을지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8.34%로 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지역구에서도 13.9% 득표율을 올렸는데 어떤 게 발목을 잡았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것은 결과적으로는 가유불급인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는요, 정확하게 지지 기반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누가 지지를 하는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이나 그 외연이 확대되냐, 중도층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학생, 주로 20대 남성, 또 30대 남성, 그리고 학생,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또 중도층, 네. 학생들의 정치적인 또 20대의 이념적 성향이 중도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타겟으로 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또 선거 중반에는 TV 토론에서 발군의 능력을 또 뽐내면서 1, 2차 토론에서요,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두 자릿수의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게 돼서, 근데 3차 토론 가서 바로 여성 신체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하들짝 이 발언에 놀라버린 20대, 30대 여성들은 오히려 더 이탈을 해버린 겁니다. 강하게. 그리고 네. 거기에 일부 또 중도층들이 추가적으로 그 발언은 아니야. 물론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이 지지층들이 또는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기존의 이 구태 정치인, 기존의 이 또 기성 정치인들이 보이지 못하는 뭐 이재명 대통령 또 김문수 후보를 뭐 구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른바 이 올드보이와 차이가 나는 YB, 영보이로서의 이 이준석 후보의 경쟁력을 보고 싶은데 그런 건 좀 신선한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좀 갈라치기라든지 이런 쪽에 뭐 여성가족부 폐지 좀 식상하죠. 네. 또 만 65세 이상 어른에 대한 이 무임성차권은 폐지하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뭐 참신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테크니컬 이준석, 좀 기술적인 이준석은 지난 정치 경험을 통해서 더 노련해진 것 같은데 더 이제 수단이 좋아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크리에이티브 준스톤. 그러니까 좀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보면 그래? 이걸 이준석 후보가 했단 말이야. 정말 새로운 시대에 정치를 보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뉴노멀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공약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이준석 후보의 공약이 압도적이지가 않아요. 네. 또 참신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40대에서 특히 40살인 이준석 후보가 이른바 또래 집단에서의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40대는 상당히 냉담하게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정치를 또 계속 해나가야 되는 또 이번 대선 결과를 가지고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얼마나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치적인 경쟁력을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앞으로 이준석 후보에게는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희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 국립현충원 참배를 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했는데요. 취임 행사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소하게 치러졌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국면 자체가 결코 대통령 선거를 했다. 또 새 대통령 탄생했다고 해서 마냥 축제 분위기일 수만 없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경기가 침체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념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죠. 또 대외 변수는 예측 불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관세 협상을 요구해 올지, 또 북한과의 관계, 러북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빨리 신속하게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안정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정치 또 선거와 관련된 것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링컨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북군이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축제 분위기로 가려는 것을 만류했어요. 아니다. 우리 국가가 이렇게 북이 싸워서 그게 이제 우리가 미국 내에서의 시빌 워입니다. 그게 이제 어벤져스라는 영화에서도 패러디가 또 되기도 했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잔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발언이 유명한 발언이거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취임식도 7월 17일 재연절 때 다시 제대로 형식과 또 내용을 갖추어서 하기로 한 것이고 오늘은 바로 임기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바로 국회 본관에 있는 바로 그 일종의 공간이 되겠죠. 지난 8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바로 이곳에서 취임식을 사실상 한 것이고요. 네. 바로 이런 이 국가적 또 국민적인 시급함 또는 이 더 국정을 빨리 안정시켜야 되는 막중한 책무 이런 것 때문에 취임식이 아니라 취임 선서로 그리고 7월 17일 있을 행사 자체도 취임식이 아니라 임명식으로 명명하고 있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또 주요 인선이 발표됐는데요. 국무총리로 김민석 의원, 그리고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첫 번째로 볼게요. 누구냐면 현직 의원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것이 지금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또 인사청문회를 빨리 통과해서 실전 같은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들 전문가들이고 현직 의원들이죠. 김민석 의원, 사선 의원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죠. 강훈식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아이디어 뱅크라는 소리를 듣고 있죠. 위성락 안보실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례의원이고 전 주 러시아 대사를 역임했을 정도로 동북아 정세에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 신임 국정원장 지명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북한 대화주의자입니다. 그런 만큼 남북한 간의 평화 공존 관계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 이종석 전 장관이 아닌가. 이제 신임 국정원장 지명자, 내정자죠. 이런 인사들을 통해서 안보가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로는 전현직 의원들을 통해서 지금 정무수석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김병욱 전 의원이기도 하니까요. 이들 통해서 빨리 신속하게 일사불란하게 국정의 안정을 도모하겠다. 두 번째로는 외부의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인사들은 좀 시간을 두고서 시차를 두고서 임명해서 좀 등용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신속함과 동시에 누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엇박자를 낼 인물들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이 시급함 또 안정감 이 부분이 이 인물들을 발탁하게 된 배경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이재명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켜가는지 꼼꼼히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의료부터 과학기술까지 망가지지 않은 곳이 없는 만큼 우리나라 곳곳의 보건까지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